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문제 미리 좀 풀까요? 미리 풀어보셨죠? 늘 일찍 오셔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휴가 장기간 갔다 오셨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며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맞나요? 맞죠? 그리고 2번,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지로 한다. 이 틀렸죠? 네, 이질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의 비교가 쉽지 않죠. 서로 각각 다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네, 다른 지문들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2번에 다음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수요는 소득, 부, 인구, 타 재화의 가격, 취미 또는 선호, 장래에 대한 기대, 금융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란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수요량 변화고요. 다음에 당해 부동산의 고가성, 공사법상의 거래 제한, 금리 인하 등은 부동산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제약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비교하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5번에 물리적 공급이 부정성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은 용도 다양성과 관련이 있죠.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거래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등으로 시장 조직화가 곤란하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기 곤란하다. 이것도 맞죠.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맞고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부중성 때문에 고도로 국지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부동성 때문이죠. 국지화는 부중성이 아니고 부동성입니다. 다음에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내구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재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성을 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안전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라는 게 다 정동진했습니다.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그 다음에 정보의 완전,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 그 다음에 진퇴자유. 요거는 따로 사실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다른 어떤 질문에 대답하기가 수월한 경우는 있습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지문이 나올 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성을 띈다. 이런 걸 이해할 때 조금 도움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 된다는 것은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이다.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4번은 1번 지문이 그 지역지구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적극적으로 개입,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표현을 틀린 지문을 만들더라도 조금은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도 뭐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냥 개입은 개입인데 적극적으로 개입. 이게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하면 이제 직접적 개입이 있죠. 만약에 그거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이 더 낫네요, 저보다. 그래서 1번을 그렇게 해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말 표현이 분명하지 않아서 틀린 지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표현은 분명합니다. 근데 내용이 난이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로 따지는 거지, 표현이 지금 국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글 쓴 문장 있죠.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지는 않아요. 시중에 이제 모의고사, 저도 이렇게 하듯이 모의고사 문장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국어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문장의 앞뒤가 안 맞는 거 있죠. 그거는 서울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예전에 그 교재 읽을 때 정말 국어 읽다가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뭐를 하는데 그럼 그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어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는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짝이 안 맞는 문장을 쓰는 그런 교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걸 원고를 교정을 잘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런 교수들이 쓴 책을 보면 정말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뭐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1번이 좀 틀린 표현이고요. 뒷부분은 맞는 거예요.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여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거나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맞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거 경직성 문제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해 세대 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 있죠. 지금 세대가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여 주므로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 이미 어떤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뭐 몇 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러는 경우에요. 새로이 무슨 용도 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걸 허용을 해 주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건부증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건부증가. 들어보셨죠? 건부증가가 바로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지역에 이미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앞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를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득권은요, 여러분들 헌법 공부하시면 그 헌법은 이제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일단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그 국가 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또는 그 국가 기관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게 헌법이잖아요. 그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헌법 10조부터 쭉 이렇게 권리가 나가요. 37조까지. 근데 권리 중에 그 헌법에서 얘기할 때 우리 헌법에는 규정돼 있잖아요. 헌법에는 뭐 신체 자유권, 뭐 통신의 자유권, 뭐 사생활 보호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연권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헌법에. 자연권. 근데 자연권이라고 해서 사람이라면 모두 다가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 기득권이 있어요. 헌법학자들이 기득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개 밥그릇 함부로 뺏지 못하죠? 개 밥그릇 혹시 뺏어 보셨나요? 안 뺏어 보셨어요? 어우, 그 개 밥그릇 뺐다가 좀 물릴 뻔했어요. 주인도 뭡니다, 주인도. 개 밥그릇 땡기니까 그래서 한 방 빵 차버렸어요. 주인을 물라고 해서. 아니, 밥그릇 땡기니까 그래요, 개가. 저는 이제 더 주려고. 더 줄 생각으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더 줄 생각으로 했는데, 걔가 이 밥그릇은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득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이거는 간단한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힌트가 뭔가 하면은,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둘째 줄에, 영구적으로란 단어 있죠, 영구적으로. 그죠? 영구적. 그게 힌트예요, 힌트. 영구적으로라는 말이 있으면 투자 가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 가치를 계산할 때 영구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요구 수익률분의 그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에요. 장래 예상 수익. 이게 영구히 발생해야 돼요. 영구히.
그리고 매년 똑같은 금액씩 발생해야 돼요. 매년 일정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무한히 다 더하면 몇이라고요? 다 더하면 1이라 그랬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무한등비급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한등비급수. 무한히 가야 돼요. 무한히. 그렇게 얘네들은 도형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1이고 이게 1 곱하기 1이면 넓이가 1이잖아요. 요 반이 뭐예요? 반이 요 놈이죠. 요 반은 요 놈이고 요 반은 요 놈이고 계속 무한히 하는 거죠.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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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다 더하면 몇이라고요? 1이에요. 근데 중간에 끝나버리면 멈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멈춤이 있으면 1이 아니죠. 1보다 적은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되어야만 이게 출제 오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구이라는 말이 빠지잖아요. 영구이라는 말이 빠지면 출제 오류가 돼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말 없이 출제를 했다. 그 순간 오류예요. 오류. 모두 정답이에요. 그래서 힌트가 영구예요. 영구이.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는 3번 출제됐거든요. 우리 3번 출제됐는데 3번 다 그렇게 영구이가 나왔는데요. 시중에 모의고사 보면 영구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는 이제 알아서 푸세요. 그냥 영구이가 빠져 있는 거는 출제 오류입니다. 그래서 요구수익률분의 장래 예상수익 이렇게. 그럼 요구수익률은 몇 %예요? 10%죠. 지금 4%, 6% 더 이상 얘기가 없잖아요. 물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분자에는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200만 원 나누기 0.1, 10% 하면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은 비율 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용자액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는 없다. 대부 비율이 100% 초과할 수 없나요? 있죠. 깡통주택 있죠. 깡통주택. 깡통주택이 바로 대부 비율이 100% 넘는 거죠. 말할 때는 좀 안 그런데 쓰고 보니까 굉장히 없어 보이네요. 안 쓰고 그냥 말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깡통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없어 보여요. 다음에 이번에 대부 비율이 100%라는 것은 부채 비율이 200%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 비율이 100%는 남의 돈이 100%라는 얘기죠. 내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 비율은 남의 돈 비율이니까. 맞나요? 대부 비율은 뭐라고요? 대부 비율은 남의 돈 비율이에요. 내 돈 비율은요? 내 돈 비율은 지분 비율이겠죠. 이 두 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1은. 여기에 60%면 여기에 40%, 여기에 70%는 여기에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채 비율은 뭐예요?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죠. 지분분의 저당 이렇게. 내 거분의 남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100%라면 내 거는 한 푼도 없다는 얘기죠. 수학에서 분모에 0이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학에서 분모에서 0이 나오는 건 있을 수 없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틀렸어요. 200%가 아니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죠.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작을수록 좋겠죠.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니까 이거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도 나오나요? 밑에 4번에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좀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거는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죠. 가유순전후 여기에서 다 나온다 그랬죠. 가유순전후만 잘 알면은요,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게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 부채 서비스액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 감당률은 요놈이 요거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클수록 좋다는 얘기가 이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뭐가 분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의 분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클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 얘가 클수록 이게 커지는 거니까. 근데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지금 요놈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요놈. 부채 감당률은 요놈하고 짝짓기 하는 건 예고 예. 요놈하고 짝짓기 하는 거는 여기 뭐도 함께 짝을 지어야 돼요. 영업 경비. 얘는 요거 두 개 다를 감당해야 되는 거고 요놈은 뭐만 감당하면 돼요? 요놈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률은 뭐가 뭐를 감당할 수 있는 거 보는 거라고요. 일단 짝짓기가 유효가 나왔을 때는 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순영업 소득이 나올 때 요놈만 나오면 되고요. 그래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가 다 나와야 되는데 얘는 작을수록 좋잖아요. 예, 작을수록 좋다는 게 나가는 돈이 작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게 분자로 가야 이게 작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유효 총소득이 분모로 가는 거죠. 뭐 소득이 분모 분자 있는 것만 생각해도 아, 요거는 소득이 분모로 가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반대쪽이니까. 얘는 작을수록 좋고 얘는 클수록 적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그렇잖아. 이게 1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이게 1이라는 것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딱 만족하면은 더 이상은 남는 게 없다는 뜻이죠. 요 소리는 세전 수지가 몇이란 얘기예요? 세전이 0이란 얘기예요. 요것도 1이란 얘기는 요 두 개 값이 같다는 얘기죠. 이 두 개 값이 같으면은 빼면은 세전이 0이란 얘기죠. 둘 다 세전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학자들이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얘가 1보다 작아야만 세전이 0보다 큰 거고요. 얘가 1보다 커야만 세전이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전이 0보다 크도록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3번, 4번. 3번은 맞는 말인가요? 그죠? 3번이 맞는 말이죠. 채무 불이익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틀렸고요. 예, 이게 1보다 작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투자 아니라면 비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동일한 투자 아니라면 동일한 투자 아니라 해도 비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그렇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상환 적용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번에 저당 지불액은 매년 균등하다.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저당 지불액이 매년 균등하죠. 그 다음에 대략 만기의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 원금의 반이 상환된다. 맞나요? 대략 3분의 2 정도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에서 이자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맞죠? 그 다음에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진다.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중 매년의 원금 상환분은 만기에 가까울수록 그 비중이 줄어든다. 만기에 가까울수록 비중은 점점 원금 상환분이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 4번 지문에서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진다는 얘기가 점점 많이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8번의 경우는 자 이게 비율 임대차에서 임대료 계산하는 거죠. 기본 임대료가 200만 원이고요.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6%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합니다. 임차인의 월 총 매상이 2,500만 원이면 일단 200만 원을 기본으로 깔고요. 얼마만큼 초과했어요? 500만 원만큼 초과했죠. 500만 원 곱하기 몇이에요? 0.06, 6%예요. 그럼 이거 30만 원이죠. 그러면 200만 원과 30만 원 더해서 230만 원 되는 거죠. 됐나요? 간단하죠. 다음에 9번은 공업 입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보편 원료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편 원료.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거. 물이죠, 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한다. 맞나요? 시장 가까이 공장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소비자와 많은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시장 지향 입지가 유리하다. 당연하죠. 소비자와 많은 접촉을 필요로 하니까. 그다음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게 뭐예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산업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원료 지향. 시멘트 산업 등 중량 감소 산업은 이건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이죠.
시장지향이 아닙니다. 중량 증가 산업이 시장지향 입지입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지역 개별은 보통 지역 자리에 개별, 개별 자리에 지역을 집어넣어서 틀린 지문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4번 지문이죠. 4번 지문에 지역 분석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능적 감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개별 분석은 적합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적 감가를 파악할 수 있다. 맞나요? 여기 바뀌어 있죠? 여기 지금 지역과 개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됐나요? 자, 오늘은 투자론인가요? 맞습니까? 투자론이죠. 156쪽. 지렛대 효과부터입니다. 모의고사가 언제죠? 예? 8월 6일인가요? 지난 그럼 8월 6일이 5회차인가요? 모의고사가? 네. 5회차인가요? 4회차 모의고사는 언제 보셨죠? 문제 4회차 모의고사 언제 보셨죠? 7월 초에 보셨나요? 6월 말에 보셨나요? 아, 그래요? 잘 나왔나요, 점수? 한 번도 안 봤어요? 모의고사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보셔야 돼요. 꼭 보십시오. 시간 재놓고. 가능한 한 여기 이 오프라인에 나오셔서 푸시는 게 좋아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마킹하고 시간 안배하는 거, 이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실 60점 이상의 실력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다른 요인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마킹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몇 년 전인가, 한 5, 6년 전인가 같아요. 5, 6년, 6, 7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7월 달에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러 오신 거예요. 7월 달에 오셨는데도 참 잘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1차만. 그래서 모의고사 보세요 했더니 모의고사는 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킹하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이분이. 모의고사 보기만 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채점만 하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늘 6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전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게 습관이 민법을 먼저 풀었거든요, 이분이. 민법을 먼저 풀었는데 1번부터 민법을 마킹한 거죠. 1번부터 40번까지가 결혼,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에요. 근데 민법을 1번부터 마킹했다고요, 실전에서. 그럼 어떻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 훈련을 안 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의고사 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재서. 그리고 시간이 그날 오전 9시부터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오전 9시부터 보니까 가능한 한 그 시간대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어려워요. 누가 코치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주는 거 말고는. 근데 오프라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두 마디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취약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사실은 이 근처에 산 적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10년도 넘었지만 산 적도 있는데 여기 장안동 있죠, 저 밑에. 장안동 있죠, 서울에. 장안역인가 뭐 있던 그 뭐죠? 장안평역. 그 장안동이잖아요. 장안중학교가 거기 없어요. 장안중학교가 중화동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중화동 살 때 그 학교가 중화중학교인 줄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학교가 장안중학교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중화동에 있으니까 중화중학교라고만 생각한 거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원서를 냈다면은 중화중학교 이러면은 장안중학교 가가지고 시험 보려고 했을 거예요. 중화중학교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화중학교는 면목동에 가 있습니다. 상봉동인가 면목동인가. 면목동인 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경우가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하중학교 가야 되는데 장안중학교 가는 거죠. 맞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장에 갔는데 이 학교가 아닌 계배가 된 거예요. 아침에. 자기가 시험 보러 가는 학교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예, 거기다가 별의별 사연들 다 많습니다. 작년 수험표 가져와가지고 떡 내놓고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 작년 수험표 갖다 놓고 이렇게 시험 보겠다고. 참 그나마 그분은 같은 학교에서 다행이었어요. 작년 수험표 놓고 이렇게 시험 보는데 근데 결국 합격했어요. 그분이. 예, 합격은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이 신분증 검사를 하죠.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예, 신분증 사진하고 이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신분증은 아가씨인데 여기는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 된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쓰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얼굴하고. 예, 그래서 오라가라 뭐 이렇게 했나 봐. 이 감독관이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시험을 다 보고 해야 되거든요. 시험을 다 보고 난 후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래 이분이 시험 울렁증이 있는 분이에요. 시험 울렁증이 있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뭐 자기 신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떨리니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지. 평소에 모의고사는 잘 나와요, 점수가. 모의고사는 70점 이상 잘 나오는 분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별의별 분이 다 계십니다. 실수 만에 합격하신 분을 봤어요. 근데 시험 치기 일주일 전만 되면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누가 돌아가시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장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 끝에 실수할 때는 부인께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신 분. 부인이 학원 근처만 가면 쫓겨날 줄 아라고. 그래서 학원 근처도 못 하다가 8월 달에 이제 겨우 온 거예요. 8월 달에. 8월, 9월, 10, 8월 달부터 해서 2달 정도? 8, 9, 10, 2달 보름 정도? 근데 그 전에 육수 동안 할 때는 학원에서 살았던 분이거든요.特수 때가는데 그때는 안 되다가 딱 2달 보름 했을 그때는 합격했어요. 공부를 안 해도 늘 70점 이상 나오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있기도 해요. 아무튼 실력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안 되는 것을 줄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시간 안배도 하고요. 철저한 시간 안배입니다. 그런 훈련은 자, 이 참고 삼아 들어두셔요. 이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으면은 내가 한 32, 3번 문제 풀 때 40분에서 45분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40문제짜리 시험을 볼 때는 32번쯤 갔을 때는 시계를 확인합니다. 그전에는 절대 시계 확인 안 합니다. 시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신을 집중 못하게 하니까 내가 문제 푸는 문항수가 32번 정도 갔을 때 시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40분이면 5문제 정도는 더 풀어요. 서너 문제. 그러니까 다 풀지 못해요.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5분 동안 8문제 못 풉니다. 만약에 32번까지 갔다면. 그러면은 한 3문제, 좀 보수적으로 한다면은 3문제만 하고, 그러니까 35문제까지 풀고 넘어가는 거죠. 5문제는 그냥 제껴놓고 가야 돼요. 다음 과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45분을 넘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킹하는데도 시간이 있으니까. 5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10분 정도 마킹을 하면은 충분히 하고 한 3분 정도가 남습니다. 천천히 해도. 그리고 마킹할 때도요. 저는 정말 옛날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튀어나오면 안 될까, 덜 채우면 안 될까 싶어서 거의 막 예술적으로 했어요. 뺑뺑 돌아가면서. 예술적으로. 딱 이 제가 쓴 OMR 카드 딱 보면은 예술입니다. 예술. 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컴퓨터로 찍은 것처럼. 근데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숫자가 가려질 정도의 크기면 돼요. 숫자가 가려질 정도의 원 크기 있죠.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조금 튀어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몇 초간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몇 초, 1초의 시간이 더 걸리면은 거기서 1분이 되는 겁니다. 80초가 되는 거죠. 그럼 한 문제를 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이 숙달이 되면은 한 5, 6분의 마킹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한 7, 8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10분의 시간을 남겨놓고 마킹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요.
이 지렛대 효과는 작년에 계산 문제로 출제됐어요. 근데 그 작년에 출제됐다고 해서 올해 계산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 그런 주제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중간중간에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 수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렛대 효과는 좀 이론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이자율,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효과잖아요. 타인 자본 사용의 효과예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데 따른 효과. 자, 그래서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자율을 지급해야 되는데, 종합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 부동산 수익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싼 이자를 빌려와서 좀 높은 수익을 내면은 지분 수익률은 더 커지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무슨 지뢰예요? 정의 지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자율이 비싼 이자가 돼서 이제 원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어때요? 총자본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 더 낮게 돼버리면 지분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죠. 이러면은 무슨 지뢰? 부의 지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아주 예외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종합 수익률과 이자율이 다 같죠. 같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영의 지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렇죠? 이게 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전세를 안고 집을 사기도 하죠. 그 전세를 안는 만큼은 내 돈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가 가지고 내가 얻는 수익도 뭐를 이용한 거예요? 지뢰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그 위에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1번은 그냥 참고로 보는 정도예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3번에 지렛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번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진폭을 크게 한다는 것은 위로도 커질 수 있지만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차입 이자율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이다. 맞죠? 그럴 때 정의 지렛대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맞나요?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죠. 이게 부의 지뢰가 많이 나타날 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사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전에서는 그렇게 난이도 높은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안 만드는데 부의 지뢰가 발생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럴까요? 부의 지뢰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어렵죠? 생각하기가 벌써 쉽지 않잖아요. 바로 머리에 딱 답이 안 떠오르죠? 어려워요. 이게 6%고, 이게 2%고, 이게 마이너스 2%다. 이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여기가 6%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일 수도 있죠. 맞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부의 지뢰죠. 총자본 수익률보다 낮기만 하면 이게 부의 지뢰입니다. 부의 지뢰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가 되면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꾸 자기 자본이 그냥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해버리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론으로 꼬아서 낸 적은 없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그 4번 지문인가요?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죠. 다른 사람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 또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영의 지뢰가 발생해요. 영의 지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부터는 계산 문제죠. 자, 이 4번, 5번, 6번, 7번, 8번도 이와 유사한 형태고요. 7번까지는 일단
지렛대 효과와 관련되는 거예요. 4, 5, 6, 7. 자, 이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는 자, 요 계산 문제는 총 투자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액이 얼마이며 저당 투자액이 얼마다. 자, 여기에 대한 수익. 여기 이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문제에서 다 알려주는 문제가 있고요. 자본이득을 알려주지 않고 뭐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걸 알려주지 않고 소득이득만 알려줄 수도 있죠. 문제에 따라 다른 거 이게. 어떤 문제는 이 둘을 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는 요 하나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이죠. 됐나요? 그래서 저당 투자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지급해야 되죠. 늘 구조가 이렇습니다. 구조가 총 투자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나누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자율은 얼마이고 총 투자액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다.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자, 근데 4번 문제는 자본이득이 없는 거고요. 5번 문제는 자본이득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5번 문제를 지금 풀어드리면 5번 문제에 임대주택 총 투자액이 1만 원은 1억이라는 뜻이죠. 총 투자액은 1억이에요. 차입금이 6천만 원. 자기 자본이 4천만 원이죠. 여기가 1억이에요. 1억. 총 투자액 1억. 여기가 1억. 여기가 내 돈이 4천만 원이죠. 남의 돈이 6천만 원이고 여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이자율이 연 8%죠. 이자율이 연 8%예요. 0.0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이득은 얼마예요? 소득이득은 800만 원이죠.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가격상승률이 3%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800만 원이고 가격상승률이 퍼센트로 줬죠. 얼마짜리가? 1억짜리가 3%니까 여기 얼마란 얘기야? 300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번 모든 이득은 110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지분 수익률을 구할 때는 지분 투자액분의 뭐예요? 지분 투자액분의 여기가 전체 수익에서 뭐 빼는 거예요? 이자 빼는 거죠, 이자. 그래서 1100에서 68이 48, 480 빼는 거예요.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 4000이죠. 4000.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520인가요? 620인가? 620이죠. 620 나누기 4000이니까 이거 나누기 한 번 하면은 2로 한 번 하면은 310이 되고요. 또 한 번 더 하면은 1000분의 155죠. 1000분의 155니까 15.5%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우리 시험은 어려운 숫자가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반띵 몇 번 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것도 좀 없어 보이는 표현인데. 몇 배 뻥튀기. 자, 여기서 지금 얼마나 싼 이자인지 봐요. 지금 이 전체 자본으로 벌 수 있는 게 몇 프로예요? 이건 대체로 금방 나오거든요. 11%죠. 얼마나 싼 이자입니까? 3%포인트 싼 이자죠. 싸게 빌려왔잖아요. 얼마나 싸게 빌려왔어요? 내가 낸 수익보다? 3%포인트 싸게 빌려왔죠. 그게 바로 얼마나 싼 이자를 이 말이에요. 여기 3%포인트 싼 이자를 이 말이에요. 몇 배 뻥튀기 한다고 그랬죠. 몇 배.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 조금 전에 이거 문제 풀 때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라 그랬죠. 내 거분의 남의 거요. 내 거분의 남의 거 4000분의 6000 1.5배죠. 1.5배. 그럼 1.5배 뻥튀기요. 그러면 3%포인트 곱하기 1.5 하면은 몇 퍼센트?
4.5%포인트를 뻥튀기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15.5%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여기가 8%잖아요. 여기가 11%죠. 몇 퍼센트 포인트 싼 이자를? 3% 포인트 싼 이자를 여기 곱하기, 맞죠? 여기 몇 배 뻥튀기, 몇 배? 몇 배 뻥튀기 하냐 할 때, 이때 들어가는 게 부채 비율이라고요. 그러니까 3% 포인트 곱하기 부채 비율 1.5배 해서 1.5배가 올라가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11%에서 3% 포인트 곱하기 1.5라는 숫자가 커지니까 여기는 15.5%가 된다고요. 이 방법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이 헷갈리면은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원래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저 방법이 훨씬 쉬워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출제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계산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 개념은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해서 영어로 다 LTV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대출 받을 때 집값의 몇 프로,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대출만 이때 써먹는 게 대부 비율 개념이고, 부채 비율 개념은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개념이에요. 이때 써먹는 개념이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내 돈에 몇 배 뻥튀기 한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셔도 되겠고요. 그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푸시고요. 6번 문제는 이 지렛 효과의 크기를 묻는 거예요. 지렛 효과의 크기는 요 차이를 대답해 주는 거예요. 지렛 효과의 크기는 요 차이를 대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 차이, 그러니까 4.5%포인트. 요게 바로 뭐예요? 4.5%포인트가 바로 지렛 효과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8번 문제는, 7번 문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는 주택 투자의 기간별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자, 이걸 기간별로 살펴보라는 얘기, 기간별로.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샀죠. 근데 기말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소득 이득이 1,000만 원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1기에 소득 이득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소득 이득률이 10%란 얘기죠. 1기에. 그럼 자본 이득률은? 자본 이득률은 자본 이득을 생각해야 되죠. 지금 1억 주고 샀는 게 얼마 됐어요? 8천 됐으면 2천 꼬라박았죠.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년간 종합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년간 종합 수익률은 요 10% 벌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20%니까 마이너스 10%인 거죠. 임대료 수입 1,000만 원 해도 2천만 원 까먹었으니까 1억이 9천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평가 가격이 8천이고 순영소득 1,000만 원 잡았으니까. 자, 근데 2기는 얼마부터 출발해야 돼요? 8천으로 출발하죠. 자, 2기 기말에 1,000만 원 순영업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소득 이득률은 얼마예요? 8천분의 1,000이에요. 이제는 8천분의 1,000이에요. 1억분의 1,000이 아니라. 그러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이면 12.5%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2기의 자본 이득률은 몇 프로예요? 2기에 지금 기초에 8천에서 기말에 1억으로 됐다는 얘기는 8천분의 얼마? 8천이 2천 벌었죠? 8천이 1억 됐다는 얘기는 8천이 2천 번 거예요. 맞죠? 8분의 2니까 4분의 1이고 4분의 1은 25%. 그러면 종합수익률은 37.5%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1기의 소득 이득률은 10% 맞죠? 그 다음에 1기의 자본 이득률은 마이너스 20%가 아니고 마이너스 10%가 아니고 마이너스 20%죠. 종합수익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2기의 종합수익률은 37.5% 맞죠? 2기의 자체 자본 이득률은 2기 자체 자본 이득률은 25%죠. 8천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투자기간 전체로 봤을 때
투자기간 전체 처음부터 2년 끝까지 봤을 때 자본 이득률은 몇 프로다? 자본 이득률.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걸 보고 5%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지금 얼마 주고 샀어요? 1기. 투자기간 전체로 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살 때 얼마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샀죠. 2기 기말이 얼마 됐어요? 1억 됐죠. 자본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본 이득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각각의 기간의 자본 이득을 합한 것이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자본 이득과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차가 발생해요. 전체 기간은 따로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기도 하죠, 가끔. 만약에 주식 투자 하셨는데, 첫 해 반토막 났어요. 50%. 다행히 다음 연도에 50% 수익이 났어요. 원상 회복됐을까요? 원상 회복 안 되죠. 첫 해 1억이 얼마 됐다고요? 50% 손실을 봤어요. 그럼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다음 연도 50%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7,500이죠. 다음 연도 또 50% 까먹었어요. 3,750이죠. 다음 연도 다시 50% 올라갔어요.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죠? 얼마예요? 약 5,500 얼마 되겠죠? 5,600 얼마인가요? 5,600 얼마.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0% 내려갔다 50% 올라갔다 하면은 다시 원상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는 똔똔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서 5% 벌었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자본이득 5% 발생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투자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따로 생각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일단락된 거고요. 다음은 이제 160쪽부터 이제 위험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